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이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애플, 엔비디아, 구글을 비롯해서 M7 종목들 시원합니다. 예. 추운데 겨울 되게 춥잖아요. 근데 이 시원하다라는 말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축하드리고요. 참 대단한 뉴욕 증시의 반등,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작년 말부터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M7 종목들 좀 주가 상승폭이 떨어지면 다른 섹터들이 좀 올라가고 올해는 과연 시작이 어떨까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어제 밤 사이에는 또 다양한 소식들, 특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강세의 배경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눈이 출근길에 굉장히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아직은 싸래기 눈이라고 하는 거 표준어 맞나요? 싸래기 눈? 한국인이지만 한국어에 자신 없는 여도운. 싸래기 눈처럼 이렇게 흩날리는 눈이 내리긴 하는데 오늘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출근길 조금은 서둘러서 출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빨리 걸으거나 엑셀을 많이 밟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예고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늘푸르님. 계좌는 늘 붉은인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푸른색이 더 좋겠죠. 엔비디아 수익 1억 넘었습니다. 자랑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쉐어 좀 축하드립니다. 이불 속에 계시다는 제이스님 가장 부러운 분이고요. 엔비디아 1억 다음으로 부러운 이불 속에 계시다는 분 축하드립니다. 엔비디아 수익이 1억이면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1억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파월 밀님이 존버에 존귀하게 버티는 것에 대가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업계에 한 약 16년 동안 몸을 담으면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그러면 16년 한 거죠. 나에게 종목을 보는 좋은 눈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항상 주식은 수익을 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으면 주식은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돈 있다 치고요. 또 당장 뺄 거 아니니까 시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부를 참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 자랑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일에도 쓰세요.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는 3프로TV 다이어리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3대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제가 이렇게 업돼 있느냐 봤더니 나스닥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르려면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야죠. 나스닥이 2% 강세 보이면서 14,800선 훌쩍 넘어섰고요. 다우는 장 초반에는 이제 보잉의 주가 하락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오후장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0.6%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 넘는 강세를 보였고 어제 좀 부진했었던 러셀 2000 지수도 1.94%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원유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원유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나타나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원유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그렇죠. 좀 많이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가격이나 해서 빨리빨리 요거를 소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 가운데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초반선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4%를 10년물 기준으로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시금 하락하면서 3% 후반 3.9%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기분 좋게 맵을 한번 쭉 볼까요? 예, 기분 좋은 맵. 초록색, 눈이 좋아지는 초록한 초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읊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1.89%, 애플 2.4%, 엔비디아 6%, AMD도 5%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 2%, 메타 1.9%, 아마존 2.6%, 테슬라 1.5%, 25%. 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뭐 M7 종목뿐만 아니라 일부 헬스케어와 에너지 쪽을 제외하고 또 이렇게 이제 빨간불 켠 보잉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일단 안 좋은 얘기부터 좀 할까요? 보잉 737 그 맥스 항공기의 비행 중에 동체 일부가 탈착 상실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구멍이 났어요.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문짝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회항을 해서 주가는 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의 주가도 함께 하락을 했고 이제 문에 그 부품을 같이 납품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스피릿 에어라인도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동체에 구멍이 나는 일은 사실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다른 그 737 맥스 9 항공기를 보유한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점검을 위해서 동종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 항공기가 없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보잉은 참 요거 항공기 이전에도 한번 문제가 생겨서 운항이 중단됐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악재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어서는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동안 좀 속상하게 주가가 하락했었던 애플이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2월 2일에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1월 19일인가부터인가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1월 19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가격은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원화 기준으로 약 46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사겠나? 예, 이거 너무 비싸서 사겠나 싶었는데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256GB 저장 용량 기준으로 달러로 3,499달러. 예, 그리고 원화로는 460만 원인데 할부 되지 않나요? 그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아니면은 그 애플에 뭔가 이렇게 쪼개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분들은 다 사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460만 원 주고서 요거를 쓰고 무언가 볼만한 컨텐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뭐 NBA를 비전 프로를 쓰고 내가 정말 1년에서 직관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460만 원 쓰죠. 그 1년이 얼만데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값 거기까지 가서 비행기 값 가서 뭐 호텔비 생각하면은 460만 원으로 이거를 내가 한 시즌 내내 볼 수 있고 계속 쭉 볼 수 있다. 쓰죠. 예,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데 정말 460만 원이 뭐예요?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나오거나 뭐 아니면 정말 유명한 뭐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한 다양한 그 아티스트들의 공연 실황을 또 그렇게 볼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갈 수 없는 뭐 우주를 경험을 해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온다면 46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 여행 경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가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들 오늘 출근하기 싫어하셔가지고 문이 아니에요? 문처럼 동체가 뜯어진 거예요? 저는 문 모양으로 딱 뜯어져가지고 문인 줄 알았는데 동체군요.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문은 그나마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떨어져 나가죠? 와,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너무 무서운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예, 어쨌든 보잉과 애플 소식 전해드렸고요.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주가가 6.43% 오르면서 522달러.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장우석 부사장님과 연락을 종종 하는데, 어저께 밤에도 아마 라이브를 하셨을 거예요. 입이 귀에 걸리시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중국의 AI용 반도체를 2분기부터 납품을 하기 위한 생산이 착수가 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 쪽으로 뭔가를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를 수출을 한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또 새 GPU RTX 40 시리즈 슈퍼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죠. 지금 이제 CS2024가 개막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한 그리고 다양한 이런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첫날부터 기술주에 정말 뜨거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이제 선보인 GPU 같은 경우에는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RTX 4080 슈퍼 등 세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게임용 고급 그래픽 카드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이 물씬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미지 생성이 1.7배 빨라지고 게이밍 속도가 2배 빨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연 또 이 CES 기간 동안 어떠한 주가의 상승이 더 나타나게 될지 기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는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맵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금융주들은 조금 쉬어갔네요. 금융주는 약간 혼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러나 뭐 중소형 금융주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반도체주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뭐 퀄컴 그리고 인텔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아래 보면은 뭐 세일스포스 그리고 서비스나우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종목 가운데서는 넷플릭스가 2% 올랐고요. 디즈니도 0.7% 강세가 나타났고 오랜만에 또 에어비앤비의 주가도 3%대 강세, 나이키의 주가 1.5%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참 많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의 상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이전에 문수석과 이야기를 했을 때 1월의 증시가 조금 흔들렸을 때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흔들림이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건지 한번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정드립니다. 문수석님은 2월까지 증시에 흔들림이 있지만 사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제 사실 엔비디아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이제 PD님이 오셨는데 어제 고민을 했다. 개장 전에 엔비디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못 샀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증시의 조정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여쭤봐야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문성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오기 전에 뭐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네. 정정을 좀 하고 싶어서 1월달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 이전까지는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하단을 제가 S&P 500 지수로 4,400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4,500선을 하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 자산들을 가감하게 담아야 된다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면 어차피 산타넬리가 찾아왔고 12월 중에 피크아웃 이후에 이제 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좀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4,700선은 여러분들이 좀 팔고 한 2달 정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좀 정정해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정정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릴 일이 있네요. 우리
항상 일본에서 JT 달려라 꼴재님이 가끔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시는데 오늘 근데 또 너무 많이 쏴주시는 것 같아요. 요거 32,000원 상당의 예, 엔화로 3,200엔이면 32,000원 정도 맞죠? 1,000원으로 따지면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아니 이거 써주시는 게 같이 차를 마시라. 이거 왜냐면 지금 여기 커피 잔을 3잔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 혼자 3잔을 다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렇게 또 슈퍼챗을 쏴주시니까 오늘 문수성님께 더 좋은 이야기를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2월까지 기간 조정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가지 정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 이제 미국 증시의 산타넬리를 과거 2013년도 이후 월별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면 과거 10월, 11월, 12월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달이 2.3, 11월 달이 3.2, 그리고 12월이 마이너스 0.1로 돌아서요. 근데 지난해 11월, 12월부터 이제 산타넬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각 월 수익률을 거의 3배 정도 높은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열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바탕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지난해 뭐 산타넬리가 찾아왔던 그 동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되 그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기인했던 겁니다. 근데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사실 금리 인하 단행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경제지표 둔화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이내 전후로 고용이나 생산 지표, 그리고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둔화되는 게 확인되어야 이제 연준이 2분기 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1분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세 번째는 연준과 시장 간의 통화정책 수준을 보고 괴리가 너무 커요. 연준은 사실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3월이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해 12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결국 중요한 숫자는 올해 연준이 얘기하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 4.6. 이거는 중위값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중위값 정도를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레인지 하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올해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레인지는 3.9에서 5.4예요. 그러니까 3.9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연준은 올해 3.9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현재 정책금리 5.25에서 5.5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150pp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를 지금 가이던스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할 때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하는 시작점은 5월 FMC. 네.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는 4.0에서 4.25. 이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다만 3월과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일부 수정은 될 수 있지만 네. 최근 발표된 12월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최종 정착지는 4.0에서 4.25를 염두에 둬야 된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금리 인하의 뎁스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월, 6월, 7월, 9월 4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 염두에 두고 있고 4번. 각각 25, 25, 50, 50. 그래서 미국 대선 이전에 150bp 정도 인하를 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정확히는 2월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을 보이겠지만 3월부터는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되
시장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의 폭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 결국 그게 증시가 모멘텀을 얻어가는데 한 가지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 네. 좀 드리고 싶고, 또 올해 미국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네. 올해 뭐 여러 변수들이 가정으로 노이즈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실적이 이를 상쇄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축이 될 겁니다. 지난해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0.7% 전후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EPS 증가율이 연간으로 11.8%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분기별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네. 역성장을 보이다가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분기별로 본다고 하면 차곡차곡 증가율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방금 얘기해드렸던 걸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가지고 가는 건 맞지만 2월 이전까지는 전일처럼 미국 증시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네. 다시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동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서 단호하게 얘기는 해드렸지만 뭔가 싸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슈퍼챗, 그 슈퍼챗. 마음만 받으면서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그래서 그럼 밤사이에 이런 상승은 좀 일시적인 반등인 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워낙에 시원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막 6%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올라? 역시 미국은 미국인가? 내가 더 올라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2월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안 좋다고 해서 그때까지 뭐, 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차를 정시에 못 가면 어떡하지? 딱 그 시기를 맞추는 건 어려우니까 조금씩 시장이 좀 조금 큰 폭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큰 폭으로 흔들리면은 나눠서 사도 되잖아요. 뭐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없는 분들, 주식이 없는 분들은 뭐 한 1월, 2월 사이에 나눠서 분할 매수해도 되잖아요. 그런 전략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못하죠, 분이나 못하죠. 계실까라는 생각이 못하죠.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안 들어요. 제가 갑자기 좀 떠오른 게 있는데 네. 제가 재작년에 사실 2022년도 증시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오. 얘기를 연초부터 계속 해드렸는데 기억나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저는 2022년도 이게 시작점을 사실은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전후로 좀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 시점이 한두 달 정도 먼저 찾아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락할 여지가 크다. 그 얘기는 틀리진 않았는데 그 시점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응들이 너무 각기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부 뭐 다른 방송 출연하면서 어떤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들 자산 손실률이 거의 25% 3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자르고 다른 걸 투자해서 이거를 만회하는 거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들. 손실이 20% 이상 난 상황에서는 못 잘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해요.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팬데믹 발생 이후 2년 동안에 증시가 급격하게 오르고 그때 투자를 했던 분들은 사실 실력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벗어나고 나서 아마 지금까지 투자를 해보면 인내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 주식 투자는 농부의 마음처럼 인내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2월 이전까지는 좀 인내심을 갖고 이 인내심이 미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달이라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앵커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흔들릴 때마다 뭐 사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4,500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사들이는 게 좋다라고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 증시라는 건 가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면 분명히 그 가열을 꺼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S&P 500 지수가 처해 있는 지수대를 보면 지난해 고점 대비 하락했던 폭이 가열을 해소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굳건한 심지로 2월 이전까지는 좀 증시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현재 좀 매수에 가담하는 거는 좀 리스키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면 결국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21만 6천 명. 그러니까 10월, 11월 대비하면 개선되는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가도했다는 분석이 들어오면서 지금 연초 이후 미국 증시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야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5월 FMC 이전 뭐 고용이든 생산 지표든 그리고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부동산 증가 대출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5월 FMC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 12월 고용 지표에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지만 사실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지표가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였어요. 이게 전월보다 둔화되면서 수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수축 국면에 있어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선결 조건 5가지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수 12월치가 수축 국면에 들어간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네. 지금 현재 예상치를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3.1, 근원 소비자 물가가 4.0이에요. 근데 전월치와 비교를 해보면 헤드라인은 3.3. 예상치가 3.3, 3.8이고 전월치가 3.1, 4.0이에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전월 대비 올라가는 결과치가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예상치가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가 발표되게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또 커지면서 증시가 또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일밤 미국 증시의 일시적인 상승을 놓고 너무 낙관론에 치중하는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과도하게 기대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근거 있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쭉 펼쳐질 것 같은데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뭐 긴축을 하던 완화를 하던 그 내용과 미국의 경기의 국면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또 지금까지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뭐 통화 정책 수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는 과거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명분과 올해 명분은 좀 다를 거다. 과거에는 전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기 예방 차원에서 금리 인하하는 목적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그 목적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던 건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미 미국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저점을 확인하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목적은 경기 둔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목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견고한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은 이제 톤이 좀 달라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올해 연준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50pp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금리 인하 폭이 강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걸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랑 통화 정책은 구분해서 좀 해석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150pp 금리 인하 해봤자 여러분들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4에서 4.25예요.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50pp 정도 금리 인하 한다는 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 경기 침체 없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연착륙 흐름을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결국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뭐 각 기관들이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이제 2%대 초반 정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게 전망되는 거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초과 저축액은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매 분기별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는 소진될 여지는 올해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디스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개인 소득 증가 그리고 개인들의 부가 늘어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민간 투자 역시 더 악화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건 맞아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째 금리는 발라가면서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 물론 이제 연준이 제시하는 물가 목표치 2%를 올해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2%대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폭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노동력 공급이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 언더에서 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드린 것처럼 강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 예상보다는 강하게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과거 명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 올해 미국 경제를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올해 이제 연착륙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부분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도 이번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뭐 미국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게 대만의 선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미중 간의 관계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13일 날 이제 미국의 대선 총통 선거가 있는데요. 대만에. 네, 어차피 그 민진당의 나이칭동 총통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차잉잉원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온건한 양안 관계 현상 유지라는 톤은 가까운데 기존 정부와는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다는 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해 G2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여지는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대만 국민들이 친중 정책을 보이는 국민당보다는 약간은 반중 정책을 보이고 있는 민진당 그 견해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대만 선거는 그러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2달 동안에 우리가 인내심을 참 잘 길러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2달 사이에 시장에 뭐 이렇게 출렁임이 있어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출렁임이 있어도 일단은 지켜보고 내려가는 출렁임이 있어도 나에게는 기회가 더 가까이 오는 거구나라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지금 혹시 화면 하나 송출해 주실 수 있으면 송출해 주시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제가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내에서는 유럽을 좀 2월 이전까지를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연준보다 ECB가 앞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신흥국 내에서는 베트남 지금 현재 접근하면 가장 좋은 대상지로 보고 있고 섹터를 보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결국 경기 방어 섹터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스타일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가치나 모멘텀, 중소형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 확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S&P 500 지수가 4,500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감하게 좀 접근하셔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4,500이라는 숫자. 사실 어디 가서도 우리 문성님처럼 명확하게 딱딱 마치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지수가 이랬을 때는 매도가 더 좋고 이랬을 때는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임스르님께서 3년 동안 내렸던 주식을 계속 모아갔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48%에서 플러스 40%가 되고 수익은 수억 대가 됐습니다. 요거 약간 자랑하시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엉덩이 무겁게 계속 모아가는 말씀하신 농부 매매 좋은 기업 골라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억대 수익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부럽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과 함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